오늘 일본에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장례식이 가족장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왜 그렇게 사망해야 했고 또 아베 시대의 종료가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보겠습니다. 한신대 글로벌 협력대 송주명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나라현에서 절묘한 것이 지난 금요일이죠. 그렇습니다. 범인이 40대 남성인데 왜 아베 전 총리에게 총구를 겨눴는지 시각이 많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정치적 이유는 정말 없는 겁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야마가미라는 범인이죠. 예. 그 범인의 어머니가 종교 문제 때문에 지나친 헌금을 해서 가정이 파산났고 예. 그 원한 관계 때문에 아베 신조 전 수상을 저격을 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주류 언론 같은 경우는 극구 비정치적인 사안이다라는 예. 어떤 그런 설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종교단체와 예. 아베 신조의 관계들을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따져보면 네. 우익 정치 집단과 우익적인 종교 집단 간의 연계관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걸 통해서 보면은 이 사건 자체가 꼭 비정치적인 사안만은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본 언론들은 총격범의 어머니가 빠진 종교단체, 그러니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옛 통일교라고 주장을 했고 이 종교단체 측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베뿐만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전 총리도 옛 통일교 행사에 등장했던 적이 있고요. 일본 정치권과의 말씀하셨듯이 어떤 유착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런 여러 가지 보도들이 있고 그래서 일본에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예. 회장이죠. 타나카 토미히로라는 예. 분이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를 우리가 좀 더 짚어보면서 좀 우리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는 잘 알려진 거지만은 일본에 있어서의 통일교가 사실은 막대한 자금력에 기초해서 전 세계에서 이른바 반공, 또 한편으로는 보수 우익적인 활동들을 예. 지지해왔다는 것은 누구라도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네. 특히나 일본에서 이 통일교가 합법화되었던 1960년대에는 우리 아베 신조의 외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기시노부스키하고 예. 통일교의 교주인 문선명 씨가 굉장히 친화력을 가지고 네. 활동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아베 신조가 다시 권력에 복귀하고 난 다음에 2013년에 참여연 선거라든지 2014년부터 15년 동안 쭉 진행되던 집단자위권 회복을 위한 안보법제를 통과시키는 과정에서도 네. 통일교 연관된 단체들의 활동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예. 이런 것들은 이제 감사의 학이라도 하듯이 아베 신조 씨가 통일교 관련 단체 축전을 보내거나 동영상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것들이 있고 예. 어제 기자회견에서도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아베 신조와 통일교의 관계에 대해서 통일교 쪽에서는 공식적인 관계는 아닌데 네.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친화력 있는 그런 우호적인, 관계다. 예.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예. 걸 따져보면은 우익 정치 세력과 통일교 관계가 네. 의외로 1960년대부터 쭉 일정하게 지속되어 오지 않았는가 하는 그러한 추측도 우리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가족장이 치러지면서 아베 전 총리의 가족들에게도 지금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네, 네, 네. 우선 자민당 보수 세력의 간 마더라고 그런 불리는 분인데 90이 넘은 노모 네. 그리고 형제들 그 부인 아키에 여사 그런데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자녀는 없죠? 그렇습니다. 네, 가족들 좀 설명해 네, 주십시오. 네. 먼저 여기서 말씀하신 90넘 노모의 네. 이 이름은 아베 요코라는 예. 분이죠. 이분은 기시노부스케 수상의 친딸이고요. 네. 또 기시노부스케하고 이렇게 친형제간인 사토 에이사크 수상의 조카고 예. 그 남편이 또 아베 신타로라는 유명한 정치가입니다. 예. 바로 이제 이분은 그러기 때문에 이 기시노부스케 일에 쭉 이어지는 우익적인 이 정치 파벌에서 이런 지금 말씀하셨듯이 간마더로서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해 오셨다고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1990년에 93년이죠. 아베 신조가 국회의원으로 초선으로 이렇게 되고요. 네. 그 이후에 이 우익 세력들의 황태자 대접을 받으면서 네. 최장의 수상으로까지 성장하는데 네. 이분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았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주변에 있는 아베 신조의 형제들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특히나 동생이 성은 약간 다릅니다. 기시노부오라고요. 네네. 친형제인데요. 이 사람은 국회의원 4선으로 지금 방위장관, 방위성을 하고 있고요. 방위상. 예. 그다음에 부인 아키에 여사. 이분 같은 경우는 모리나가 제가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그쪽 계열 출신인데 약간 독특한 분이에요. 예.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베 신조가 주장해왔던 그 원자력 확대 정책이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환태평양 자유무역협정 TPP라고 그러죠. 예. 이런 정책들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비판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정 내에서 그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그러네요. 그런 독특한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예. 네. 사망한 아베 전 총리는 뭐 일본의 뭐 최장수 총리 잘 알고 있습니다. 퇴임 후에도 사실상 뭐 자민당의 상황, 뭐 우익의 구심점 이런 평가도 받았던 그런 사람인데 우리와는 과거사 문제 때문에 악연도 많았습니다. 끊임없이 충돌했고 또 재임 중에 수출 제한 조치 때문에 충돌도 있었죠. 네. 어떻게 이제는 뭐 악연이 좀 끝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어려운 질문입니다만은 사실은 일본에서 아베 신조가 추구하던 이 우경화 또는 우익화 전략이라는 것은 민주화된 어쨌든 대한민국 또 그리고 세계 경제권에서 10위 정도 되는 대국으로 성장한 우리 대한민국 가치관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맞지 않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네. 갈등적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차원에서 아베 신조는 과거사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이미 상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유로 해서 이런 상식 자체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공격적인 조치를 취해오지 않았습니까? 뭐 독도 문제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경화, 우익화되고 국가주의적인 이런 요소가 강화되는 일본의 모습과 민주화된 대한민국의 흐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자면은 좀 구조적인 비대칭성, 경향 자체가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인 갈등과 악연 이런 부분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아베 신조라는 정치가가 그런 구조적인 갈등과 악연을 상징하는 그런 정치인으로 됐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일 관계 특수성 말고 또 전 세계적인 그 정치 지형에서 아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뭐 아베 전 총리에 대해서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는 굉장히 긍정적인 말들을 많이 했죠. 민주주의로 세계 각국과 결속시켰다, 공헌했다, 뭐 열린 인도 태평양 시대를 이끌었던 리더였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대외적인 아베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베 신조 총리가 전 총리가 암살을 당한 걸로 세계는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지요. 특히나 그런데 이른바 신냉전을 추구하는 세력들, 국가들, 미국, 영국, 유럽, 더 나아가서는 대만 같은 나라에서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이른바 영웅으로 만드는 이런 흐름들조차 조금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베 총리는 대단한 반중국주의자입니다. 본질적으로요. 왜냐하면 동아시아라는 이 공통분모, 공통의 생존권역을 일본과 중국이 공유하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무섭게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국이 성장하면 할수록 일본은 태평양상에서 섬나라로서 고립될 거라는 그런 조바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탈피하기 위해서 중국을 대륙에 가두고 중국과 대항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드는 것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략이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전쟁 가능한 국가, 집단적 자위권, 내국에서 전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걸 뒷받침하는 민주주의 시스템이나 국가주의 시스템을 일본으로 좀 더 강화시키고 그런데 이 일본만 가지고 중국에 대항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미국을 적극적으로 이 중국과 대립하는 이 구도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하는 게 아베 신조의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친미 전략, 미일 동맹 강화 전략인데요. 트럼프와 상당히 가까웠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일본은 절대로 동아시아에 홀로 가두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베 신조 스스로가 인도 태평양 전략 또 쿼드 이렇게 우리가 지칭하는 반중국적인 세계 전략 있지 않습니까? 이 반중국적인 신냉전 세계 전략을 일본이 선제적으로 이것을 전략 개념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트럼프 정부가 수용하고 미국이 일본과 더불어서 신냉전 정책을 보다 더 강력하게 밀어가는 측면이 있죠. 이 측면을 생각하면은 아베 신조를 세계 평화의 상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신냉전의 교수, 세계적인 대립의 촉발자, 어떻게 보자면 전쟁 위험성을 가중시킨 그런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요거 제기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네, 있겠죠. 그건 기시다 후미오의 표현이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아베 전 총리 사실 선거 유세하던 도중에 피격당했는데 참의원 선거 기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주목이 됐는데 뭐 상당히 표가 많이 나와서 큰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어요. 동정표는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뭐 그렇습니다. 투표율이 50%를 네. 약간 넘겼으니까요. 예. 투표율이 왕창 높아졌다 뭐 이렇게는 힘든데.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은 예. 자민당이라든지 일본 유신의회 예. 같은 이런 우익적인 정당들의 지지세가 엄청 커졌다는 겁니다. 네네.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4개의 정당이 있는데요. 자민당, 그다음에 공명당, 예. 일본 유신회회, 국민민주당 이 4개의 정당이 있는데 이 4개의 정당의 수를 이번에 획득한 의원들의 수를 합치면은 177명이 나와요. 범우익이 엄청 많아졌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개헌을 할 수 있는 3분의 2 의석이 166석인데 그것도 예. 엄청나게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그러네요. 예. 게다가 중의원도 사실은 465명이 정원인데 예. 개헌을 할 수 있는 이 4정당의 네네. 의석수가 346석입니다. 예. 그러니까 3분의 1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이제 3년 동안은 선거가 없는데 네. 이 3년 동안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본에서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을 예. 아베 신조의 유지로 예. 삼아서 네. 개헌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분위기가 가동될 수 있지 않겠는가? 예.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예, 이번 참의원 선거가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도 있었던 만큼 어쨌든 선거의 압승이 기시다에게는 굉장히 큰 호재였는데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강경파냐, 매파냐, 비둘기냐. 근데 한일 관계에 있어서 아베 신조의 사망 그리고 기시다가 어떤 노선을 본격적으로 타느냐 이것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현재 자민당 안에 네. 약 5개의 파벌이 있습니다. 뭐 우리 가장 컸던 아베 파벌부터 시작해서요. 예. 기시다 파벌은 한 4번째 정도 사이즈, 네. 4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5개의 파벌이 있는데 예전 냉전 시기까지는 냉전 시기만 하더라도 예. 이 파벌들이 좀 성격들이 구별이 됐어요. 아. 어떤 파벌, 즉 아베 파벌, 그러니까 기시 파벌이죠. 예. 이쪽 파벌 같은 건 굉장히 호전적이고 매파적인 성격이고, 그 다음에 지금 기시다 파벌을 이렇게 앞서는 이 오이라 파벌, 네. 이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외교 중심적이고, 또 지금 모테기파라고 할 수 있는 이 타나카파 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용주의적 파벌이죠. 예. 전쟁보다는요. 그래서 이 2개 파벌을 비둘기파 그리고 아베 기시파를 사실은 매파 이런 식으로 네. 우리가 구별해 왔는데 지금 이미 중국과 이렇게 대립하는 반중국 전략, 친미 국가주의 전략 예. 이런 부분들로 일본의 전략, 국가 전략이 크게 이동한 상황에서는 이 매파냐 비둘기파냐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비교적 매파주의적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네요. 흐름들 자체가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기시다파는 네. 조금 더 외교를 중시하는 특징이 있긴 있죠. 예. 그런데 사실 지금 아베가 암살당하고 난 다음에 예. 자민당 내의 분위기를 보면은 네. 예전에 수상을 하고 아베하고 손을 굳게 잡았던 아소타로의 리더십이 네. 다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아소타로 잘 아시겠지만 아소타로나 두 번째 2위 파벌을 이끌은 모테기 토시미치 같은 전 외상을 했던 사람 같은 예. 경우는 거의 우익이나 진배에 없는 네. 한국하고 이렇게 유연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고 네.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다시 아베파를 이렇게 결집시켜서 다시 권력 기반을 강화시킨다고 그러면은 다시 예전에 아베 시기와 비슷한 구도로 둘이 역전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저는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네. 됩니다. 좀 걱정되는 부분은 주 후쿠오카 영사관인데요. 이번 피격 사건 때문에 사실은 뭐 제일 한국인 또는 한국 사람들에 대한 혐오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다. 위험 지역에 접근하지 말라 이런 당부들이 있었는데 이런 당부들이 오히려 몰랐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자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총격범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스 말입니다. 네. 사실은 일본 사회가 그만큼 예. 뭐라고 할까 혐한 분위기 네. 또 그리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피격으로 예. 굉장히 좀 침울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좀 되도록 좀 우리 국민들이 일본에서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 네. 같은데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민주적 의식, 국제적인 어떤 그 소양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을 비추어 보면은
좀 그 정도까지는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일 관계 이번 아베 피격 사건이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 걱정인데 앞으로 한일 관계 어떻게 해야 좀 발전적인 관계에 갈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일본이 중국이 예. 성장함에 따라서 반중국 전략, 그다음에 친미, 더 나아가서는 전쟁할 수 있는 국가, 예. 또 국가주의, 뭐 이런 국가 전략으로 강화해서 나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동아시아라는 공간 속에서 중국이 성장해 버리니까 일본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밀려가는 측면도 사실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일본이 느끼는 국가 이익이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 한국이 이런 일본의 국가 이익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느냐? 저는 약간 좀 다르다고 봅니다. 네. 한국이 갖고 있는 국가 이익은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비핵화 달성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반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통일을 추구해 갈 수 있도록 동아시아에 있어서 협력과 번영의 구도를 적극적으로 우리는 개척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국가 이익과 일본의 국가 이익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억지로 이렇게 접근시켜서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한미일 동맹으로 간다 이런 것보다는 네. 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차이로서 인정을 하면서 도리어 한국이 그런 국가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일본의 합리적인 보수 세력들한테 충분히 설득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다른 국가의 발전 방향이지만 이 두 개의 국가가 현재의 시점 속에서 제대로 공존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들을 좀 찾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비우익 보수 정치 세력들과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또 깊이 있는 상호 소통, 지금이야말로 진짜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신대 송주명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